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요, 조선시대의 초상화입니다. 딱 보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높은 분. 높은 분. 네. 높은 분. 와, 저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딱 본 순간 차이점이 바로 나와요. 나와요. 뭐가 나와요? 면도기가 없는데? 아, 어떻게 자랐지? 오! 와, 이 형 진짜 난왜 그걸 못 봤지? 아니, 나도 못 봤는데? 왜냐면 조선시대 면도기가 없어서 무조건 길러야 돼요. 맞다, 어떻게 이렇게 맞다. 깨끗이 자르지? 이야. 맞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이 초상화에는요, 조선시대 남자의 필수, 무엇? 네. 수영. 수영. 그렇죠. 수염이 없습니다. 와, 신기하다. 자, 그건요, 이 사람이 조금은 특이한 관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네. 바로 이 사람의 관직. 환관입니다. 환관. 알아요. 조선시대의 환관을 그린 초상화는요, 단 2점뿐입니다. 이 초상화는요, 그중 이 공신으로 책봉되기까지 했던 임우라는 환관을 그린 아주 희귀한 그런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환관이라고 하면 왕 옆에서 시중 들던 모습만 이렇게 떠올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 이 왕을 모시면서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 우와, 몰랐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조선의 환관이 되려면요,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선의 천민이나 양인, 심지어 양반까지도 목숨을 걸고 환관을 꿈꿨습니다. 명종이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였는데요, 경복궁에 일어난 큰 난리로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유. 왜 그래? 궁궐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허둥지둥대고 있는 그 모습, 다급해 보이는 사람들의 손에는요, 물동이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경복궁이 불에 활활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 지금 이 경복궁 그 모습들인데요, 불이 난 곳 한번 보시죠. 왕이 자는 곳인 저 강령전, 또 왕의 집무실인 이 사정전, 또 중전이 자는 곳 교태전 등등 다 불타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많이 네. 났네. 임진왜란 이전에 가장 큰 경복궁 화재가 바로 이때, 우리가 오늘 여행 온 이때 일어난 겁니다. 의금부 조사 결과 일단 방화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경복궁이 탄 이상 불을 단속 못한 책임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던 중 한 남자 하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기 온도를 많이 떼라고 하셔서 뗐는데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이 하인의 걱정을 무시한 채 궁궐 온돌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박한종. 누구? 박한종. 한종. 화재의 책임자가 박한종이라는 소식을 들은 대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장 환관 박한종의 벼슬을 빼앗고 쫓아내십시오. 조선의 궁궐을 불타게 한 죄인에 대해 처벌을 내려야 하는 상황. 자, 그런데 이때 명종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네. 한종은 내 명을 받아 이랬을 뿐이다. 윤호하지 않는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책임자를 처벌해도 부족한 마당에 왕이 지금 박한종을 감싸고 돈 거예요. 명종은 왜 박한종을 그렇게까지 총애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환관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글자 한번 보시죠. 환관. 벼슬 환, 벼슬 관. 단순히 보면 벼슬을 하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글자 안에는 벼슬이라는 뜻 외에 다른 뜻이 더 숨어 있습니다. 뭐지? 바로 남성성을 상실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은요, 생식 기능이 제거되어 남성성을 상실한 채 관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선 환관에게는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 그 내시. 맞습니다. 고려 시대에 내시와 환관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맞아요. 자, 내시는요 그 당시 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은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조선 건국 후에는요 환관과 내시의 의미가 점점 섞이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환관 이퀄 내시. 환관과 내시를 섞어 쓰시면 돼요. 네네. 자, 그럼 이 환관은 궁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궁녀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하기도 했고요. 왕이나 왕실 사람들 옆에서 시중을 들기도 했고요. 때로는요, 왕과 신하 사이에서 나란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은 노비도 할 수 있고 네. 신하들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궁에 왕 옆에 남성성이 사라진 환관이라는 존재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환관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왕의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 왕의 여자들? 왕의 여자? 왕의 여자들? 자, 이 조선시대 궁궐에도 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의 후궁들 외에도 또 왕의 여자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후궁 외에도. 아, 일하시는 그래, 일하시는 요리하시는 분들. 그렇지, 요리하시는 분들, 네. 궁녀들. 네. 그녀들도 왕의 여자들입니다. 궁궐 안에 수많은 왕의 여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환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일반 남자들을 궁궐에 환관으로 들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왕의 여자하고 이성 간 접촉이 생길 수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인 환관을 활용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체제의 특성에서 발생했던 그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왕이 안심할 수 있는 남자들, 그들이 바로 환관이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 기록으로 남겨진 어떤 환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가 마을에서 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용변이 너무 마려워진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다가 아휴 모르겠다 하고 바지를 내리고 급히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뭔가 스멀스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보던 아이는요, 잠시 후 어이 깜짝이야. 소리와 함께 쓰러집니다. 나중에 깨어났을 때 너무 아파서 엉엉 울어버렸죠. 뭐야? 자,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에이? 어? 용변을 보는 동안 개가 다가와서 생식기를 꽉 물어버린 겁니다. 물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이렇게 생식 기능을 잃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걱정하던 부모님이 환관으로 너는 먹고 살아라 라고 해서 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예,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환관이 된 기록은요, 고려, 조선 등 여러 군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물론 다 이 사고 때문에 환관이 된 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식 기능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또 환관이 되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환관 총 몇 명이었을까요? 황관? 네. 환관. 일단 네. 경국대전에는요, 무려 140명. 140명이라고 그 숫자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많이 그렇게 키우네요. 많아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맞네. 궁궐도 넓고 환관이 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래서요, 조선 후기엔 최대 400명 가량으로 숫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환관이 됐을까요? 놀라운 건요, 스스로 환관이 되기로 결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함흥의 한 노비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와, 이 뭐 엄청난 화려한 행차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붉은 비단옷을 입고 많은 하인을 거느린 행차의 주인공, 바로 환관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던 노비,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제 손으로 신, 이게 남성의 성기예요, 신을 도려내고 곧 4시 반열에 적을 올렸던 자입니다. 아, 이게 그만큼 환관은요, 가난한 이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교수님, 이게 선천적이거나 혹은 사고로 잃은 경우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나라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함흥 출신 환관이 네. 스스로 거세를 하고 난 뒤에 그 일이 들켜서 그 그렇죠. 성종 때 얘기입니다. 성종이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는 저 친구는 환관으로 들이지 마라, 쫓아내버립니다.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일반된 허용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난 뒤에 유교를 국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효.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는 그렇죠.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초라고 했단 그렇죠, 말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면 알겠지만 환관이 되었을 땐 그 부와 권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열망, 욕망. 근데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뭐 해야죠. 네. 몰래 어딘가를 찾아갑니다. 어디? 천둥 번개가 치는 깜깜한 밤. 어떤 남자가요, 지금의 영등포 색강 쪽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와, 영등. 또 다른 어떤 이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고야.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는 비명소리,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예. 지금 시대에도 뭔가를 위해서 약간 불법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그런 곳 정답. 같아요. 불법 시술소. 아이고야. 예.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환관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생식 능력을 없애주는 곳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니 시술은 천둥 번개가 칠 때만 그렇네.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네. 소리. 소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죠. 아유, 진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향해서 몰래 시술을 하고 사고인 척 거짓말을 하고 환관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환관이 되는 게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환관은요, 품계에 따라서 녹봉을 받았는데요, 처음 환관이 됐을 때는 밥을 굶지 않을 만큼 받는 걸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꾸준히 녹봉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매력 중 하나였겠죠. 환관 중 최고로 높은 상선이라고 합니다. 상선. 이 상선의 경우는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월급으로 쌀 한 석 한 말,
총 10마일 정도 받았는데요. 이건 당시 정일품에 해당하는 영의정보다 많이 받는 겁니다. 예, 쌀 한 석은요, 성인 남자가 365일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 쌀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는 그 정도의 쌀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아, 번씩? 매월 많이 뭐야? 줬네요. 그 시대에 이 정도면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남는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런 녹봉이 다가 아닙니다. 고위 환관이 되면요, 더 놀라운 파라다이스, 네. 그 삶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요, 환관은 정년이 없습니다. 어. 사실 지금으로 보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죠. 네. 환관이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한 70세 이상이 되어서 은퇴할 경우에는요, 나라에서 굶지 말라고 매달 쌀을 주고 집도 내려주고 일종의 연금을 주는 겁니다. 와. 네, 좋죠. 그야말로 은퇴에도 걱정 없는 평생 보장 시스템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혜택. 네, 마르지 않는 혜택.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구나.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환관 내시가 아니네요. 그렇죠.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그 가난한 네. 백성들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보면 열망하지 않을까요? 아, 유명하죠. 이해가 되네. 먼저요, 궁궐에서 환관 채용 시험인 소환 선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소환이란 요즘으로 치면 인턴 과정의 환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환관은요, 무려 10년가량이나 바로 이 인턴을 거쳐야 정식 환관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이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네. 마르지 않은 혜택이 있어가지고 좀 괜찮나 했는데 10년? 아니 그럼 교수님, 그러면 환관을 지원할 때 뭐 나이 제한 이런 건 혹시 없나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10살 정도의 그 소환 선발 시험을 치르고 선발이 되면 10년 정도의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정식 환관으로 이제 품계를 받는 게 20살 언저리쯤 됐던 것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환 선발 시험은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왕이 옆에서 일할 사람 뽑는 거니까 만만치 않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 환관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환관을 관장하는 곳인 내시부에 모입니다. 자, 이때 처음 하는 거 뭘 것 같습니까? 아 그죠 통성명. 통성명. 그래서 통성명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뭘까요? 아 확인받는 거. 정답. 네, 당연하죠. 아, 맞네. 그 환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확인받는. 네. 확인하구나. 두 번째 단계, 바로 궁중 상식 테스트. 자, 이 상식 테스트는요, 궁궐의 정보들을 공부해서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대궐문의 이름과 개수, 궁궐 전각 이름, 궁중 용어 등 기본 상식을 알아보는 거죠. 이런 상식 왜 필요할까요? 알아야 또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하기 위해서는 진짜 당연히. 필요하니까. 기본이죠. 기본.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자, 이 상식 테스트까지 무사히 통과했다. 자, 그러면 소환 선발 시험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을 옆에서 모실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테스트. 가장 고통스럽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바로 그 테스트. 어떤 테스트였는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지? 4시에 덕목증 으뜸은 인내심이다. 아, 어린 인내심 친구들. 테스트. 배가 고파도 참고 마려워도 참고 가려워도 그게요. 참고. 모래. 콧구멍 매달아가지고 콧구멍. 너무해. 배까지 새는 동안 머리가 물동기로 나오는 놈은 배까지 셀 동안 나오면 즉시 안 돼. 탈락이다. 아니 뭐 탈락. 특수부대예요? 그러니까. 어머. 와. 여긴 탈락이야. 저기가 통입니다. 너무해. 이야.
과정이 험난하네요. 너무 험난하네. 이거 거의 특수부대급으로. 거꾸로 매달리기, 사정없이 물 먹이기, 코에 모래를 넣어서 문지르기 등등. 정말 이 고문 같은 테스트가 진행이 된 거죠. 선발 시험에서 뽑힌 약 90명의 소환들은요, 내시부에서 기초 업무 교육을 받은 후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궁궐 청소, 잔심부름, 때로는 대전에서 왕을 모시는 일도 하긴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다 하면서 궁궐 일을 익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약 10년이 지나면 드디어 품계를 받는 정식 환관이 될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만 꼭 참고 보내면 무조건 정식 환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진짜 최종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험. 네, 마지막 시험. 저 알겠어요. 다시 자, 예원 씨, 네. 신체 검사하는 거예요. 응? 10년 동안 정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10년 동안 딱 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 혹시 10년 안에 마지막 관문, 그대들은 바지를 내리시오. 맞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버텨냈는데 정식 환관이 되기 전 다시 생식 기능을 검사받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요. 대체 왜 다시 검사를 했을까요? 어른이 됐을 때 다시 기능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검사를 했고요. 통과해야 정식 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시험과 실습 등 정말 인내의 시간을 거쳐 되는 정식 환관. 굉장히 그 과정이 지난하죠. 그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왕실 사람들 옆에서 그들이 한 일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조선시대 환관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공무원? 네,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도 사실은 이제 급수가 있잖아요. 뭐 9급, 8급, 네. 7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최하급, 최상급 있잖아요. 환관도요. 품계와 직급에 따라 하는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환관의 품계와 직급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건요. 경국대전에 있는 환관의 품계와 각자의 인물을 보기 쉽게 단순화한 겁니다. 환관의 품계는요. 보시다시피 종 9품부터 종 2품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품계에 따라서 직책과 해야 하는 담당 업무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환관으로 제일 처음 품계를 받으면요. 종 9품, 그러니까 상원이 됩니다. 저 맨 밑바닥에 보이고 있는 거. 처음 환관이 된 이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요. 뭔가 약간 의외로 아기자기한 일들이. 맞습니다. 막내들은요. 궁중 정원 각국이 왕실의 정원을 돌보고 청결히하는 일도 사실 이 환관의 손이 필요했겠죠. 자, 이런 일을 했고요. 정구품 상경으로 승진하면 바로 야간 시각 알림. 밤이 되면 환관들이 몇 시입니다. 몇 시입니다. 이렇게 하고 알람처럼 알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을 하다가 직책이 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정사품 상명은요. 왕명 전달의 임무를 맡은 환관이었습니다. 대전이나 중궁전에 배치되어 가지고 왕명이라든지 왕비의 명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삼품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그래서 왕실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환관의 최고 품계 바로 종이품 상선. 환관의 우두머리. 여러분들이 말하는 왕이다. 네. 그럼 상선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정답. 네, 이건 정답. 음식이요. 정답. 바로 식사 감독입니다. 식사 감독이구나.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왕실 사람들이 먹는 식사를 만들고 제때 올리는 일 등을 감독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중요해. 어쩐지 없더라고. 조선시대 상선이 하는 일은 왕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에 음식은 국왕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인 상선에게 맡겼던 거지요. 자, 이렇게 궁궐 다양한 곳에서 일한 환관. 그런데 환관이 정해진 일만 딱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의 명을 받아서 지방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수령들이 일을 잘하나 안 하나 근무 태도를 감시한 거죠. 마치 그 어사의 역할 같은 것도 슬쩍슬쩍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환관은요, 왕의 업무와 사생활 관리뿐 아니라 왕실 사람들 전체의 개인 비서처럼 정말 전천후로 일을 했던 것이죠. 교수님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좀 중요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환관은 일품이 아니라 이품까지밖에 못 올라갔던 걸까요? 예, 그 조선 초기 건국 직후에 태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환관은 말도 잘하고 아첨도 잘하고 왕을 미혹시키기도 하고 왕의 총명을 가려서 나란 일을 그르치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환관들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일반 관료들과는 다른 품계 승진 제한을 두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거지요. 네. 자, 하지만 아무리 한계를 두고 막고 막아도 그 한계를 뚫는 환관이 생기곤 하지요. 그 왕명 전달 임무를 이용해서 큰 힘을 가졌던 환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경복궁 화재로 만났던 그 환관, 우리가 외쳤던 그 인물 누구? 박한종. 아이고야, 네. 맞습니다. 박한종. 바로 박한종입니다. 박한종은요, 중종 때 처음 기록에 등장해서 인종, 명종 때까지 환관으로 지낸 인물이었는데요. 자, 그는요, 명종 때 왕의 엄청난 신뢰와 총애를 받으며 환관의 한계인 종 2품을 뚫고 종 1품까지 올라간 환관입니다. 우와. 선생님, 근데 네. 원래 환관은 종 2품까지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박한종 1품까지 한 거예요? 종 1품? 자, 그 시작은요, 경복궁 화재에서 박한종을 감싼 왕 누구다? 명종. 이 명종이 왕이 되는데 바로 이 환관 박한종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명종 전에 왕이 인종이었거든요. 근데 인종이 후계도 없이 몸이 아파가지고 위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왕위를 노리는 형제들과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모여든 측근들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그 인종의 형제 중 한 명이 명종이었습니다. 박한종은요, 바로 이 명종 측의 인종의 건강 상태를 시시각각 전달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유리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박한종의 정보 전달은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종 승하 후 명종이 무사히 즉위하죠. 명종이 왕이 된 이후 박한종, 너의 공이 크다. 공신으로 책봉되기까지 합니다. 궁궐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는 그 즉시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었는데 당연히 규정상 임금의 건강 상태 등 비밀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박한종이 국정의 민감한 현안을 명종 측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기 왕위가 명종에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던 박한종의 노련한 처세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와, 줄을 잘 쓴 거네. 맞네. 자, 이렇게 즉위부터 도우면서 명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박한종. 이 박한종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관의 책임자가 된 겁니다. 자, 내수사는요,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던 일종의 개인 금고입니다. 이때 명종이 박한종을 내수사의 총책임자인 내수사 제조로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 금고, 너가 관리해. 이 정도면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죠. 아유, 이거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는 과연 조용히 운영을 잘했을까요? 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박한종이 내수사 제조가 된 뒤부터 사대부의 전민을 겁탈, 조금도 꺼리는 점이 없어서 내수사는 주인을 배반하고 세금을 포탈한 자의 소굴이 되었다. 엉망인데요? 아유 안 돼. 이 박한종이 내수사 제조로 있으면서 사대부의 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고 내수사에 귀속시킨 겁니다. 대신들의 불만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도 명종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가끔가다 내가 왕이라고 착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왕이 날 비호하고 있으니 난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뭐 잘못해도 왕이 나 도와줄 거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심지어는 그의 권력을 믿고 내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악행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아까 그 경복궁 화재에서 이 명종이 박한종을 감싼 것도 결국 이런 무조건적인 박한종 지키기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아유. 그런데 조선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는 신하. 그렇죠. 이번만큼 신하들 물러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요 무려 6개월 동안 전하 박한종을 처벌하소서 아침에 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간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처벌하소서, 윤호하지 않겠다. 처벌하소서, 윤호하지 않겠다. 이 대립 결과는 어땠을까요? 근데 못 이기죠 그런 거 결국에는. 알았다. 네, 못 이겨. 알았다. 맞습니다. 결국 대신들이 이깁니다. 이게 조선이에요. 예,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박한종은 삭탈관직, 모든 관직을 빼앗긴 채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박한종의 권세는 저무는 듯 했습니다. 듯? 쫓아낸 지 얼마 안 돼서 명종은 박한종에게 관직을 다시 주고 복직을 시킵니다. 오 대단하다. 그리고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들은 순간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단하다. 자, 여기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과연 복직한 환관 박한종이 맡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뭔가 명종이 다시 처음에 마음을 다지라고 그 공중 그거 그 가꾸기. 정원 가꾸기. 네, 정원 아니, 가꾸기. 초심으로 부포. 돌아가. 네, 정원 가꾸기. 네, 박한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나단 오답. 네. 자, 힌트 좀 드리면 명종의 아들과 관련된 일을 맡깁니다. 아들. 즉 그 세자와 관련된 일입니다. 정답. 영씨 정답. 있어. 세자의 교육. 그러니까 이 세자가 잘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왕이 되게끔 만드는 그 과정에 모든 걸 전담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 맞습니다. 이 세자의 교육은 보통 이 선생님들을 엄선한 세자 시강원이란 곳에서 맞습니다. 사실 이거 예전에 우리 성균관 할 때 맞아요.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강원 교육 전에 받는 게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부터 왕의 맏아들인 원자는요 보양이란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이 보양 교육은 원자의 말과 행동 등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교육이었는데요. 그런데 명종이 자기 아들, 즉 원자 교육을 세상에나 환관
박한종에게 맡긴 겁니다. 당연히 대신과 유생들 어떨 것 같아요?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뭐 조선이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막 상소를 내고 극구 반대합니다. 그러나 명종 듣지 않습니다. 우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명종은 대신들을 더 분노케 할 말을 합니다. 박한종을 종일품 숭정대부로 임명한다. 왕이 왕권을 써서 박한종을 종일품까지 올려준 거예요. 환관 박한종을 맡고 있던 유리천장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명종이 박한종에게 이렇게까지 해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명종은 왕위에 올라갈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 즉위한 명종 입장에서는 박한종이나 주변 환관들에게 궁중 사정을 물어보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믿고 의지하니 환관들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고 힘이 세지게 되겠지요. 있었던 것이죠. 1504년 5월 갑자기 왕명이 떨어집니다. 어명이요, 환관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이시오. 이 명령을 내린 왕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만났던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 연산군입니다. 임상군. 연산군이요, 잔뜩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지금 풍속이 거짓이 많아 고자들도 진짜가 아닐 수 있으니 승지 강징이 의원 김홍수, 고세보와 함께 협양문 밖에서 음신이 있는지 없는지 상고하여 하려라. 네. 음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음신은 이제 남성의 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짜 환관이 있을 수 있으니 승지와 의원들이 검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짜 환관. 그렇죠. 환관의 남성성을 제거하는 이유가 뭐다? 뭐 때문에? 왕의 여인. 왕의 여인. 그런데 지금 뭐? 가짜 환관? 가짜 이러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사헌부에 찾아옵니다. 사헌부는 이 관리들의 비행을 규탄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찾아온 남자가 사헌부에 이렇게 고합니다. 환관 서득관이 제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그렇죠, 그렇죠. 간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관이 남의 아내를 탐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샅샅이 조사해 보니까요, 환관 서득관이라는 자가 이 노예를 관리하러 궁에 들어왔던 그 남자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정을 통한 거예요. 이 조사 결과를 들은 연산군 충격이죠. 뭐? 말이 안 되죠. 환관이 정을 통했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딱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연산군 바로 그 환관의 목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차명을 명령한 거죠. 하지만요, 연산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치명적인 스캔들인 거예요. 절대 이런 환관 스캔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조선 왕조 역사상 최초의 환관 신체 검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모든 환관이 한 군데에 모여서 한 명씩 바지를 내리면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요, 놀랍게도요, 한 명이 딱 걸렸습니다. 바로 환관 김세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생식 능력을 가진 채 궁궐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혹시나 에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설마 했는데. 라고 했던 일이 진짜로 생긴 거예요. 연산군은 완전 경납니다. 결국 이 환관 김세필은 물론 그의 부모, 형제까지 모두 벌을 내립니다. 남성성이 제거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간혹 남성성이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거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관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다 막을 수는 없었던 거지요. 그 대표적으로 조선 태조 때에 놀랍게도 세자빈하고 환관이 스캔들을 일으켜요. 이 사실이 확인되고 환관은 목이 잘리고 세자빈은 궁궐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왕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단속을 했지만 다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환관들이 지켜야 하는 온갖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관이 되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야, 이거는 환관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무엇일까요? 동현. 동현, 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네. 평생 운동선수를 하면서 어허. 먹는 것도 운동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남자한테 좋은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어허.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정답. 네. 아, 이거 뭐냐고요? 뭐 여러 많은 마늘, 뭐 파, 양파, 복분자 이 정도. 아. 그런 거 절대 못 먹는 거죠. 하나만 골라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한 개만 있어요? 제가 하나 하게요. 하나만 있어요? 네, 하나. 마늘. 글쎄요. 자, 그러면 정답을 제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이겁니다. 정답입니다. 이겁니다. 정답입니다. 비싸네요. 마늘입니다. 와, 진짜 달라다니신다. 아니 왜 운동하기 때문에 알죠. 자, 좋습니다. 지금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왕 앞에서 이거 드시고 전하 고개를 치우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입냄새를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였죠. 왕 가까이서 일하는데 냄새가 나선 곤란하니까요. 둘째는 바로 이 환관의 양기가 오르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기. 네, 이 환관은요 철저하게 욕망을 누르고 인내하면서 오직 왕과 왕실만을 위해 일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왜 장남을 버렸나? 태종 이방원이 끔찍하게 아꼈던 장남을 세자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은요 정실 부인이었던 이 원경왕후 민씨 그 슬하에 사남 사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날 태종은요 바로 이 사남 네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발표합니다. 네, 조선의 다음 왕이 결정되는 날. 와, 이러니 뭐 경사 중 경사죠. 조선이 가장 큰 경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태종이 네 아들 중에 세자로 원픽 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일단 조선 시대니까 네. 장남이죠. 종남이죠. 누구? 양녕대군. 네, 맞습니다. 바로 제일 큰 위에 있는 장남, 큰아들이겠죠. 태종이 후계자로 고려한 건 오직 딱 한 사람. 11살의 장남. 이름은 이재. 이재. 즉 양녕대군 뿐이었습니다. 이때의 태종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후계자는 무조건 장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태종, 장자 계승을 하겠다 마음 먹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태종은요 큰아들 이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겁니다. 세자는요 조선 최초 정통성에 흠이 없는 정말 최초의 적장자 세자였던 것입니다. 태종이 세자로 세운 소중하고 귀한 큰아들
양녕대군 이제. 자, 그런데요. 이 태종은 과거에 큰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 큰아들을 어디론가 보내야 했거든요. 자,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년에 양녕을 낳았는데 그도 죽을까 두려워서 본방댁에 두게 했다. 어이? 그도 죽을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뭐지? 또 누가 죽었나? 먼저 죽은 아들이 있나? 그러니까요. 첫 아들. 자, 그러니까 태종이 왕자였던 시절인 1394년에 큰아들 양녕대군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죽을까봐 일부러 본방댁이 뭐냐면 처가예요, 처가. 아. 네. 처가로 보내서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왜 죽을까봐 두려워서 처가에 보냈을까? 사실 태종은요, 큰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 그럼 네 번째인 거. 네. 이게 무슨 일? 어떻게 아들 셋을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가? 아이고. 어휴,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줄줄이 아들을 잃은 그 태종의 심경은 어떻겠어요? 진짜 죽을까 두려워서 보낼만 하네요. 정말 이 아들 셋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기적처럼 찾아온 아들이 바로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노심초사 사랑으로 키운 큰아들을 무사히 세자로 세운 태종. 다행이다. 태종은 세자에게 정말 큰 기대를 걸었고요.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이 태종은요, 큰아들을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요, 세자인 큰아들에게 이걸 붙여줍니다. 뭘 붙여줬을까요? 유능하고 똑똑한 한 우리 세자로 컸으면 좋겠어. 아, 선생님. 맞습니다. 바로 제왕 공부를 가르칠 초특급 전담 선생님. 이 선생님들 프로필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놀라운데요. 바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선 최고의 대신인 삼정승을 선생님으로 딱 붙입니다. 자, 그렇게 양녕대군은요, 이전 조선의 어떤 왕도 받지 못했던 최초의 엘리트 코스 후계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태종이방원, 우리 세자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안에서 잘 크겠지라는 그런 기대 크겠죠? 네. 아시죠? 자, 이렇게 1년이 흐르고요. 1405년 어느 날 태종이 노발대발하면서 아주 호통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태종이요? 자, 그리고 갑자기요, 누군가의 종아리를 치라! 라고 명을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날 태종은요, 세자인 큰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배운 것을 외워보거라. 이제 아버지의 테스트를 한 거죠. 어디 오늘 읽은 것들을 한번 외워보거라. 예, 외워보겠사옵니다. 맹자와 원자. 공부과가 아니네. 아니, 특급 선생님들까지 붙여가지고 공부를 지금 1년이나 지금 이렇게 시켰는데 세자가 외우는 게 하나도 없다? 심각한데요? 어허.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본
태종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세자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바로 환관에 종아리를 친 겁니다. 아니 환관이 무슨 죄예요? 얼마나 진짜 아니 옆에서 같이 최선을 다했을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야. 이게 맞습니다. 지금 세자를 체벌하지 않고 아니 왜 환관을 매질했을까? 자, 세자를 직접 체벌하면 왕의 후계자로서의 그 위상에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세자궁에서 세자를 보필했던 그 환관들을 체벌한 겁니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군요. 아들 이렇게 또 권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한 걸음 나아가 태종은요. 이후 또 세자가 답 못하면 그땐 환관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벌주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환관을 때리면 그 아들이 미안해해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요. 너무 그렇다. 서로 곤란하고. 네. 아버지 태종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세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는 정신 차리죠.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다른 나 때문에 거죠. 지금 혼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맞아. 막 회초리 맞고 있는데. 그죠, 그죠? 자,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있고 한 달쯤 흐른 후 세자궁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소인의 죄입니까? 이건요, 누군가 세자를 향해서 한 말이었어요. 세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한 건가 봐. 환관. 맞습니다. 바로 세자궁의 환관. 한 환관이 이번에 회초리가 아니라 곤장을 맞다가 세자한테 이렇게 화소연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요. 억울하지. 왜? 그래서 환관이 못 참고 세자에게 세자께서 공부 안 하신 게 왜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놓고 하소연을 한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태종이 엄청난 세제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그래서 이 유교 국가에서 국정을 의논할 때 항상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의 내용을 항상 근거로 제시하면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요. 결국은 왕도 그런 학문적인 기반이 없으면은 듣고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은 내 아들이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세자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태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필수 요건은 학문이라고 봤던 것이죠. 자, 그러던 1407년 태종은요 14살이 된 세자를 혼인시킵니다. 세자빈을 맞아서 가정을 꾸리는 큰 아들을 보면서 태종은 세자가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혼인 2달 후에 세자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1407년 9월이었는데요. 태종이 세자인 양녕대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는 책임이 중하다. 명나라로 가는 것은 종사와 백성을 위한 것이니라. 조선은요 매년 명나라 황제에게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태종은요 이번에 그 사신단을 이끌 수장으로 14살 세자를 세운 겁니다. 자, 이 세자가 떠나던 날 태종은요 직접 골 밖으로 나와서 배웅합니다. 그러자 이 배웅받던 세자가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세자인 큰아들의 우는 모습을 보던 태종, 그리고 태종도 눈물을 흘립니다.
태종은요 울면서 기대와 불안감을 안고 큰아들이 떠나는 길을 지켜봤습니다. 세자가 조선을 대표해서 조선의 사신단을 이끌고 이제 명나라로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명나라 황제로부터 세자가 조선의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것이고, 명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선 내부에서도 그 위상이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조선을 떠난 세자인 양녕대군과 사신단 몇 개월 후 당시 명나라 수도였던 남경에 도착합니다. 남경에 도착한 세자는요 황제를 만나 인사를 올리고요. 오호, 황제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자, 이러면서 사행 임무를요 원만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역시. 그런데 며칠 후에 황제가 주관하는 의식에 참석했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생깁니다. 위기? 그날은요 황제가 관리들을 거느리고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 제사에 참석한 명나라 관리들과 양녕대군 조선 사신들은요 1품부터 9품까지 지위에 맞게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녕대군이 서야 할 곳은요 명나라 2품 관리가 서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이 섰던 자리가 어디였을까? 더 밑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9품석이었습니다. 9품? 9품. 한참 밑인데. 명나라 관리는 조선의 세자인 양녕대군을 9품이 서는 끝자리인 가장 말단석에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식에 참가할 때 입어야 할 관복을 안 입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선의 세자를 9품이 서는 자리에 세운다? 이거는 조선의 위상도 흔들리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외교인데. 명나라 황제에게 자리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진짜? 네, 그러니까. 의견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설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니 성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한 황제는요 양녕대군의 이 당당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오, 다행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황제는요 양녕대군에게 제대로 된 조복을 만들어 주라. 만들어 준 거죠. 네. 단 15살의 조선 세자가 정말 똑 부러지는 외교적 대처로 조선의 위상을 지켜낸 겁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이제 태종은 세자가 엄청 자랑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태종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내가 예전에 그 명나라 사신을 갔을 때보다 사신단의 규모가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잘 이끌고 돌아왔다. 와. 라고 하면서 매우 흡족해해요. 세자가 국왕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과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명에서 돌아온 세자 양녕대군은요 이후에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거나 태종 대신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는 등 점점 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넓혀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16살이 된 세자가 공부 대신 무언가에 푹 빠지게 됩니다. 뭐에 빠졌을까요? 바로 활쏘기. 오, 진짜? 그런데요,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맞아요. 본인이었어요, 본인. 아이쿠야. 세자에게 이 활쏘기를 가르친 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태종은요, 계속 공부를 안 하는 큰아들을 재차 타이르고 주변 선생님들을 꾸짖습니다. 부디 이 큰아들이 마음 잡고 제왕 공부를 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랬던 것이죠. 명나라 사행으로 이 큰아들에 대해서 좋게 보기 시작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이 세자를 향한 태종의 고심은 점점 깊어갑니다. 오. 자, 그러던 1410년 양녕대군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태종이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만, 설마 진짜? 세자가 몰래 기생 봉지련을 궁중에 불러들였다. 기생? 맞습니다. 자, 이 기생 봉지련을 마음에 둔 세자. 결국 세자군까지 부른 겁니다. 진짜? 네. 아, 선생님 근데 조선 궁궐 안에 네. 기생을 부르는 게 절대해서는 안 될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자는요, 도덕적으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세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왕실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휴. 그런데 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번엔 진짜 회초리로 네. 혼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기생 봉지련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와, 진짜 세게 나온다. 그런데 이때 양녕대군이 태종의 화를 부르는 행동을 합니다. 태종에게 반항한 거죠. 태종의 조치에 화가 난 양녕대군은요, 밥을 안 먹습니다. 단식 투쟁한 겁니다. 그저 입맛이 없을 뿐이옵니다. 네가 지금 날 겁박하는 것이냐? 이 세자의 단식 소식에 아버지 태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때 태종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조치를 내리죠. 바로 잡아서 가뒀던 기생 봉지련도 풀어주고요, 이 봉지련한테 한술 더 떠서 비단까지 하사합니다. 와, 이 통했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태종이 정말 양녕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버릇이 아들 화 풀어, 아들 화 풀어 이거 아니에요. 잘못냈으면 혼도 안 내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런 태종의 너그러운 용서에도 불구하고요, 세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오히려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곁들여가면서 유흥을 계속 즐깁니다. 1413년 세자가 20살이 되던 해, 태종은 황당한 말까지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고요? 바로 세자궁 북쪽 담 밑에 작은 지름길이 있으니 몰래 숨어서 드나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자를 데리고 와서 논다고 이제 태종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찾은 방법, 바로 세자궁에 드나들 수 있도록 개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열정적이네요. 자,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또 어땠을까요?
아하. 아이고 세자가 그 자국 구멍으로 들어가면 허리가 안 좋아지니 키워주겠다. 그래가지고 크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나간다. 그 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야. 예?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태종은 세자에게 별다른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에휴. 눈을 감아준 겁니다. 대신 양녕대군이 가까이 했던 그 기색을 멀리 보내고요. 세자의 비행을 도운 관련자들을 벌 주는 선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태종의 조치에 양녕대군이 큰 불만을 품습니다. 자신이 어울리던 사람들을 벌 주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에휴. 자, 그래서 다시 단식을 시작합니다. 와, 근데 이제 아버지를 딱 파악을 해놨네. 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태종의 아내이자 세자의 어머니였던 원경왕후가 세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너는 어리지도 않은데 어찌 아버지께 이렇게 노여움을 끼치느냐? 어여 팝을 들도록 해라. 결국 이 원경왕후의 중재로 양녕대군의 개구멍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혹시나 큰아들과 멀어질까 봐, 또 아들이 세자로서 자질을 의심받을까 봐 애써 봐준 겁니다. 그런데요, 1413년 8월 태종이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큰 거다. 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 이게 뭐죠? 매? 예, 매입니다. 매입니다. 자, 이 평소 이 매를 데리고 사냥을 즐겼던 양녕대군이 네. 세자궁에서 매를 몰래 키우고 있다는 걸 태종이 알아버린 거예요. 자, 이때 태종은 평소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기생을 부른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이 장난바라기 태종이 왜 불같이 화를 냈을까요? 그냥 매를 키우는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매나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금했는데 어찌 명을 따르지 않는가?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면서 이 동물을 기르고 사냥에만 빠져 있으니까 아예 동물을 키우지 마라! 라고 어명을 내렸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어명을 세자가 어기고 몰래 매를 키우다가 들킨 거예요. 선생님, 근데 아무리 세자여도 어명을 여기는 건 뭐 그러니까. 못 봐주지 않아요? 큰 당연하죠. 문제는. 아버지의 명이 아니라 임금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세자는 엄연히 군신 관계입니다. 어명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며칠 후에 태종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세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를 좋게 믿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만약 과연 뉘우치지 않는다면 종실에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와, 이거 드디어. 드디어 좀 정신 바짝 드는 말인데요. 네. 그죠? 예. 그죠? 와. 태종은요, 너 계속 이러면 세자 자리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지금 초강수를 둔 겁니다. 예.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한마디만 하겠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아바마마, 와, 진짜 세게. 엄청 세게 나왔네요. 그렇죠. 참았지, 많이 참았지. 자, 그리고요, 다 필요 없다면서 세자의 제왕 공부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세자를 절대 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양녕대군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태종이 언급한 종실의 적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 양녕대군이 둘러봤을 때 아주 눈에 띄게 총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다방면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져서 모두가 칭찬했던 그 사람.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이도? 네. 태종의 셋째 아들 이도 충녕대군입니다. 이야. 양녕대군보다 3살 아래였던 충녕대군을 향한 칭송은요, 이미 이때부터 권례 자자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다르네. 네. 맨날 공부하라고 잔소리 듣고 태종에게 혼났던 양녕대군. 자, 그런데 공부는 정말 잘하고 모든 분야에 뛰어났던 충녕대군. 이미 세자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지만 태종의 말을 들은 이후 양녕대군은 동생이라고 해도 이거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경진자가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보이죠. 시작하지 않았을까. 자, 이 화가 난 태종을 본 양녕대군 어떻게 했을까? 되게 얌전해졌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180도 달라집니다. 바짝 긴장하고 책을 펼칩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원했던 첫 그림이 완성됩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왜냐면 태종의 말에 세자 자리가 보장된 거 아니구나 하는 그 어느 정도의 그 불안감 또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게으름은 온데간데 없고요. 세자는 매일 학문에 정진합니다. 그 결과 양녕대군은요 제왕 공부의 필수 서적인 대학연의를 더 읽기까지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세자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니 선생님들이 아이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 책을 어찌 6년이나 걸려서 끝마쳤겠습니까? 6년에 걸쳐 끝낸 세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세자를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선언했던 태종은요 이후에 아들과 함께 이 가족 행사도 같이 하고요. 다시 잘 지내려고 했죠. 다시 뭐 다시 잘 챙겨야죠. 맞습니다. 우리 안녕 얘기 거기. 그렇죠. 자, 이후 태종은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와 사람을 등용한 것 외에 모든 정치적 결정은 세자와 의논하라. 그러니까 태종이 국정 운영을 누구한테? 양녕에게. 세자한테 맡겨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태종은요 양녕대군이 차기 왕으로서 실물 볼 수 있는지 자질을 검증할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자인 양녕대군 이 역할 잘 해냈을까요? 실록에 그렇게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세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게.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세자가 맡은 게 되게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록에 특별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는 세자가 이런 국정 대리 업무를 상당히 잘했다. 잘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증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 태종은요 세자가 괜찮은 후계자 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그날까지 정말 끌고 가려고 태종은 노력을 다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태종의 희망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또 터집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조선의 세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양녕이 저지른 겁니다. 조선을 뒤흔든 초유의 세자 스캔들. (1417년 2월) 세자인 양녕대군의 나이가 24살이 되던 해, 하루는요, 세자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말을 듣게 된 거죠. 그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 어리의 자색과 재해가 모두 뛰어났다고 칭찬하였다. 어리라는 사람이에요? 네. 즉 얼굴이 곱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사실 실록에 아주 예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딱 2명입니다. 바로 장희빈과 어리. 아, 딱 둘이에요. 아, 근데 네, 두 예전에 사람. 몇명 배운 것 우리 같았어. 장희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2명이구나. 어리. 자, 그런 어리의 소문이 또 이 세자 귀에 들어간 거죠. 바로 양녕대군의 호기심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양녕대군은요, 예쁜 수가 놓인 주머니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리를 만나려고 세자궁 담도 넘습니다. 야, 담을 넘는 사람. 어떻게든 이 어리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어리를 세자궁 안까지 데려와서 몰래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갑니다. 비밀 연애네. 자, 그런데 이 세자가 만나는 어리의 정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기생? 기생보다 더한 거죠. 막 노비? 노비? 노비 쪽. 자, 이 충격적 정체 한번 추적해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왔다. 느낌 왔어요? 네, 어리는 결혼을 했어요. 아, 진짜? 맞습니다. 그녀는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아하.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어리는 종이품,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전직 고위 관리의 첩이었던 겁니다. 전직 관리의 첩이란 걸 알면서도 꿰어내서 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건요, 이전에 기생을 만났던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약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정말 큰 잘못 아닌가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삼강오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강오륜은 이제 유교 국가의 윤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윤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삼강오륜의 윤리를 어기는 죄를 범했다. 이거는 세자는 물론이고 왕실 전체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아주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세자의 간통 사건을 접한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리라는 여인은 지금 어디 있어? 세자궁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원부로 압송하였습니다.
또한 태종은요, 양녕대군과 어리가 만난 걸 도와준 사람들 모두 잡아들여서 아주 잔혹하게 국문합니다. 대다수가요, 몸이 부서지도록 장을 맞았고요, 목이 베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회초리만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이 베었으니까.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너무 오. 화나셨다 이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태종의 분노. 당연히 세자 양녕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 태종은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번에는요, 태종이 세자에게 이걸 하라고 뜻을 전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네. 반성문 읽었잖아요. 종묘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그 종묘, 거기서 세자가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읽는 모습입니다. 겸손함을 잃고 법도와 예의를 무너뜨려 국사를 혼란코자 한 죄 그옵니다. 이 나라 조선들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그 죄를 씻고자 하나이다.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뭐 당시 양녕대군에게 이보다 더 낯뜨겁고 부끄러운 처벌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자는요, 절절하게 반성하면서 이런 맹세까지 합니다. 매 사냥과 여자, 술과 음악, 4가지 허물을 영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영원히. 와, 안 살겠다는 건데. 삶을 포기하겠다. 네, 삶을 포기하겠네. 지금까지 양녕대군의 모습을 본다면. 맞습니다. 근데 그 세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글을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자가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읽도록 하는 정말 극단의 조치까지 쓰면서 세자인 큰아들이 바뀌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든 세자를 옳은 길로 가게 하려는 정말 태종의 정말 노력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자, 그로부터 1년 후 1418년 3월 태종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양녕대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 아니네? 예원 씨, 어리를 만나서 아기를 낳아요. 정답! 아니,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이 표정이 너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라는 표정을 하시니까 내가 좀. 자, 그런데요. 그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기가 막힙니다. 왜요? 언제예요? 양녕대군이 1417년 2월에 반성문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1418년 2월에서 3월쯤에 아이가 태어났다? 2월, 3월? 1년 걸린 거네요.
근데 2월, 3월 반성문 읽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5월이나 6월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2월, 3월에 나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자가 종묘에서 반성문을 읽은 직후에 바로 어리를 만나야 지금 이렇게 시차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양녕대군이 아버지 태종을 속이고 남몰래 어리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그 눈물의 그런 반성문 뭐예요, 그러면? 자, 이 태종과 세자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부자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종이 세자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세자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렇게 믿었던 양녕대군이 또 다시 일을 벌인 겁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이고야. 세자가 성령이 죽었을 때 궁중에서 활 쏘는 놀이를 하였다. 아. 동생이 죽었는데 활 쏘기를 했던 시기는 태종의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이 죽은 지 고작 24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상실감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감쌌던 큰 아들이 일국의 세자가 동생의 죽음을 애도할 기간에 활쏘기 놀이를 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정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사실 세자도 좀 꺼림직하긴 했어요. 꺼림직해서 이제 자기 스승이 되는 관원에게 나 활 쏘고 싶은데 나가서 좀 쏴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3, 7일이 지났으니까 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자는 또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큰 사단이 된 거죠. 이게 세자에 대한 이 태종의 분노와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태종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를 넘은 거죠. 결국 태종은요, 세자를 벌주기 위해서 세자 곁에서 어리를 떼어내고요,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세자가 세자궁에서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도록 명합니다. 그렇게 세자의 발이 묶인 지 보름이 지난 1418년 5월 30일 태종에게 세자의 상소가 도착합니다. 상소? 반성을 좀 하나. 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과연 양녕이 보름 이후 어떤 상소를 올렸을까요? 어찌 스스로 만나서 아니 잠깐 이게 무슨 화는지 않으세요? 와, 이거는 아버지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양녕대군이 직접 써서 보낸 상소, 거기에 적힌 내용을 풀어보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여인들을 다 궁중에 들였으면서 저는 왜 안 됩니까? 나의 첩들을 아버지가 궁중에 들이지 못하게 해서 지금 나라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아닌 아버지가 반성하셔야죠. 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와, 야,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주 건방지네요. 진짜
진짜 딱 뒷목 잡아. 아들이 사실 아버지에게 할 말도 아니지만 태종은 엄연히 조선의 왕입니다.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상소를 왕에게 보내는 건 세자라도 용납될 수 없겠죠. 결국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어명을 내립니다. 세자를 패하여 경기도 광주로 추방하라. 와, 드디어. 야, 드디어. 결국 태종은 자신의 손으로 세웠던 조선 왕조 최초의 적장자 세자를 자신의 손으로 패했던 겁니다. 폐세자는 왕자의 신분이 되어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세자 아니면은 양녕대군?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녕대군이란 명칭이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이 폐세자된 지 불과 2달여 만인 1418년 8월 새로운 세자 충녕대군이 왕이 됩니다. 세종대왕. 맞습니다. 조선 4대 왕 세종. 이렇게 세종대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